2014년을 기점, 14년까지 이후에, 그리고 2014년 이후인 2015년부터는 PBOC의 지급준비금 조달의 원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MLF 같은 종류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인민은행이 PBOC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은 한 1조 4천 이 정도에서 보면은 9조 7천, 10조 이 정도까지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로 본 거고요. 인민은행의 대차 대조표 상에서 본다면요, 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창기에, 즉 무역 수지 흑자가 가속화되기 직전인 1999년에는 보면 이게 40%는 차지했는데요.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가속하면서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2014년을 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환은 대략 그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인민은행의 자산에서요, 또는 지급준비금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 MLF 같은 거는 이게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거랑 뭐 같이 한번 본 차트가 이건데요. 요게 연한색이 이게 바로 달러라고 하죠. 외환이고, 요게 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게 바로 그 MLF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점점 2015년 이후에 점점 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변화가 왔어요.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지급준비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예전에는 외환 중심이었다가 점점 MLF 같은 그런 정책 도구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준비율 효과가 최근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지급준비율 효과가, 인하 효과가 어떤 식으로 그 인민은행과 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들은 뭐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수치고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은 10%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이 얘기 뭐냐면은 전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금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은 지급준비금 요걸로는 10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중앙은행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요. 10 밑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10은 채워 넣어, 이런 식으로 그 행정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또는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은행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급준비율이 이제 10%면은 필요한 지급준비금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과 지급준비금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5라고 썼는데 잘못된 거고 2인데요. 뭐냐면 현재 내가 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전체를 12라고 보면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12니까요. 나머지 2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과 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하고, 요 10은 지급준비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좀 깨끗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 은행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 1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이 MLF를 통해서 이 지급준비금 정책을 하고 있는 현재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MLF는 대략 뭐 8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쪽 총합은 108이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 거고요. 그럼 12하고, 그러면 금융자산은 딱 요거 빼준 거가 돼야 되니까 19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채 쪽에 은행의 고유 자기 자본도 있지만 뭐 복잡하니까 그거 그냥 다 없는 걸 생각하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만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 필요 지급 준비금을 RR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을 ER이라고 했는데요. 요 RR 나누기 ER, 요거는 현재는 필요 지급 준비금이 RR 10, 그 다음에 초과가 ER, 요게 2니까 10 나누기 5는 2잖아요. 요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은행마다 다 특성이 있겠죠. 어떤 은행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굉장히 작게 만들려고 할 거고요. 어떤 은행은 올해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금을 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또 달라지죠. 항상 어떤 은행은 굉장히 치고 나가는 은행이 있고 어떤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급준비금과 필요지급준비금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이걸 바로 은행에서 ALM 해가지고 Asset Liability Management, 즉 자산 부채 뭐라 해야 되나, 자산 부채 관리,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 부서 중에 하나죠. 요 값을 일정하게 5로 유지를 한다.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급준비금 인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준비금을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2% 낮췄다고 2%포인트 낮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10에서 8%. 요 위에 있는 거는요. 이게 10%인 현재 상태이고 요거를 8%로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입니다. 자, 지급 준비율은 지급 준비금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부채 쪽은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해서 지급 준비금 전체 크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변하냐면 필요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 지급 준비금 이외에는 초과 지급 준비금이니까 예금이 100이에요. 근데 지급 준비율이 8%예요. 그러면 필요 지급은 8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전엔 10%는 10이었고 8%니까 지금 8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원래 10이었던 거에서 8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머지 2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게 전체 크기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 구성이 좀 변했죠. 그 구성 중에서도 지급 준비금 자체의 크기는 또 변화가 없지만은 그게 필요와 초과로 나눴을 때 필요가 8로 줄고 초과는 4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초과 지급 준비금이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통화승수를 곱한 것만큼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가 있겠죠. 뭐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얼마가 증가하느냐, 그거는 뭐 다 그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뭐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죠. 현재 필요 지급 준비금은 현재 8이었어요. 요 대출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초과는 4가 있었죠. 이게 필요, 이게 초과, 이렇게 4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만큼 이전에 2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2만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은행이 대출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값을 보니까 25만큼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예금은 아까 100이었었는데 125가 되겠죠. 자, 뭐 지금 MLF에 관련된 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8 이렇게 되면은
이 필요 지급 준비금의 이 구성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급 준비금은 12 뭐 이건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 준비율 8%니까 125분의 x 이거는 8%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x는 얼마가 되냐면은 곱하면은 딱 10이 돼요. 그래서 필요 지급 준비금은 다시 10으로 늘어나고 초과 지급 준비금 2 늘어났다가 이만큼 다시 빼지니까 그대로 요쪽 요 금융자산까지는 변화가 최초의 즉 지급 준비금 인하 이전의 시기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변화가 생긴 거는 뭐가 생기냐?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은 대출은 자산을 갖고 있고 예금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25만큼 늘어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된 거죠. 확장된 거죠. 그거는 우리는 이 금융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용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요게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을 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라서 저 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급 준비금하고 필요 지급 준비금하고 초과 지급 준비금 요 비율이 일정하게 한다. 이건 왜냐? 은행의 ALM, Asset Liability, 자산 부채 매니지먼트, 자산 부채 관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뭐 간단한 가정을 해봤을 때 신용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뭐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을 때 올해 7월에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지난 12월에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인민은행이 발표한 건 뭐냐면은 MLF를 갚는 데 쓸 거야. 일부분은 그거 쓰고 일부분은 또 다른 용도로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MLF를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극단적인 경우 모든 걸 다 MLF 상환하는 데 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현재 2%로 인하해서 필요 지급 준비금이 8이고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이 4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8하고 예금하고 보니까요 100분의 8 해서 8% 요거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RR 지급 필요 지급 준비금하고 초과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이전처럼 이거는 은행의 마음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 수치는 잘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을 이전처럼 5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로 하면 되냐면 이게 8이니까 이거 5로 만들려면 여기 1.6이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초과 지급 준비금이 4였는데 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MLF의 부채를 줄인다고 하려면 얼마까지 줄일 수가 있냐? 그러면 4에서 1.6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4를 빼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MLF를 2.4만큼 빼서 5.6이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의 이 대차 대조표가 보면은 이전보다는 2.4만큼 쭉 주저앉았죠. 다시 말하자면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보면 중앙은행은 자산의 MLF, 부채의 그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급 준비금이 줄었잖아요. MLF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이 대차 대조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금, 다시 말하자면은 전체 예금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설령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더라도 중립적인 예금 양 자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중립적인 화폐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주안점은 어디가 있느냐? 이 얘기 그건 뭐냐면은 은행이 MLF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급준비금 조달해서 좋은데 현재 보니까 은행이 MLF보다도 더 좋은 이자율로 대출해 줄 데가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에는 너네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정책 어떤 명령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돈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MLF는 쌓여 있어요. 그 얘기 그러면 그걸 없애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크게 본 두 가지 극단, 하나는 뭐냐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을 때 초과 지급 준비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최대한 그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지급 준비율을 인하됐을 때 그 MLF를 최대한 줄이는 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 뭐 현실은 그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지난 그 7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에 있는 그 지급 준비율 인하 효과는 이게 반드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예를 들어 중국 걔네들 난리 났어. 그래서 돈 풀려고 해. 단순히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급 준비율이 효과가 어떻게 변했느냐? 7월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그 전에 비해서 인민은행의 자산이 무려 1조나 감소했어요. 39조에서 38조로 1조나 감소했어요. 그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15일에 MLF를 4천억을 상환을 했어요. 이때 자료도 보시면은 아시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재밌는 게 MLF만 나왔는데 사실 또 MLF 같은 다른 종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MLF만 이제 저는 제일 그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하게 중국의 은행도 인민은행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MLF만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중국이 보면 올해 7월에 인민은행의 자산이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가 있죠. 아니 인민은행의 자산이 축소되는 거를 우리는 기존에는 또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축소되는 거를 기존에는 우리는 무조건 긴축적인 화폐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있죠. 그런데 중국의 그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기간 중에도 그 M2 증가를 보면 M2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늘어나는 때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그때 코로나가 발발하고 2020년에는 좀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또 안정세를 그 증가율이 M2 증가율이 안정세를 타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를 QE라고 부르죠.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고요.
은행의 자산이 이렇게 하다가 줄어드는 거, 이거는 그 양적 그 긴축이라 하죠. QT라고 그러죠.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한 2개월간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QT를 했다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중국의,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은행의 자산이 늘어났다. 오, 무려 1조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거 QT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제 지준율 인하가 12월 15일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MLF는 매달 15일에 꼭 발생합니다. 다른 뭐 SLF나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서 15일을 이제 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5천억 MLF 5천억을 연장합니다. 요 발표가 있었어요. 이 얘기 뭐냐?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MLF가 있는데 그 금액이 오늘 얼마였냐면은 9,500억이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만약 돈이 이거 계속 연장해 주세요. 만기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9천억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5천억을 연장하겠습니다. 발표한 건 뭐냐면 4,500억은 어떻게 했다? 네, 상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12월 15일 그 있었던 지준율 0.5% 포인트를 인하한 것 중에 일부는 4,500억 MLF 요거 상환하는데 쓰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벌써 그 지준율 0.5% 포인트 인하한 거 효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거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됨을 거의 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길게 얘기했던 거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거 또는 미국 페드의 경험을 통해서 본 거, 물론 미국 페드는 지급 준비율 정책을 이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이 0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하고 뭐를 같이 봐야 된다? MLF 같은 것들, MLF, SLF, PLO, SLO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MLF니까 중국의 경우에 이 화폐 정책을 볼 때는 지급 준비율과 MLF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했던 얘기들은 그 인민은행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 요 세 가지예요. 왜 이번 지급 준비율 0.5% 인하한 거 이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인민은행 관계자가 유동성을 확보해서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요건 무슨 얘기냐? 12월이면은 중국도 3, 6, 9, 10이 대체적으로 이때 세금 내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또 그래서 이제 많이 바빠지는데요. 이때 이제 그럼 세금을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거는 미국하고 굉장히 흡사한 건데요. 미국의 페드에 뭐가 있냐면 TGA가 있죠. 즉 정부 그 계좌가 있죠. 그러면 정부 계좌에 그 일반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갖고 있다가 그 세금을 내면은 정부로 돈을 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페드의 지급준비금은 줄어들고 정부의 TGA가 세금 낸 것만큼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급준비금하고 TGA 양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TGA가 늘어나고 지급준비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요. 요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또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럼 12월 결산하고 뭐 하면은 세금 그동안
더 냈거나 뭐 안 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뭐 하다 보니까 12월에 하고 또 특히 369 요때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지급 준비금이 부족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 그 뭐냐 지급 준비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LF를 쓰거나 아니면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거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급 준비금을 낮춤으로써 그런 일들을 또 12월에 좀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민은행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증가율이 PPI가 훨씬 더 커요. 이거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원자재 또는 원료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CPI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니까 최종 생산물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거 그 PPI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쪽 상류 기업이라고 하죠. 원자재를 그 주로 취급하는 쪽 그리고 그게 그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로 가고 요런 상류 기업들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류 기업 여기에는 이제 작은 뭐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작은 소비재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은 원자재 값은 올랐지만은 물가는 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이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쪽에 돈을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타겟 그 금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중앙은행의 인민은행의 바람이죠. 요것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유도한다고 이게 뭐 아무리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게 은행들한테 이렇게 해 한다고 말을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은행의 금융 조달 비용을 낮추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LF는 2.95%,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은 1.62%라서 1.33%의 적이 생기죠. 그 비용이 생기는데 그거를 경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감해 주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은행한테 중국 당국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너 그만큼 경감해 줬으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좀 저 대출 좀 일으켜줘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은행의 비용 감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뒷얘기들이 바로 요런 현재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 인민은행의 경우 또는 중국의 경우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게 이게 반드시 신용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재밌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으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CPI 또 PPI 또 대출 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향후에 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공동 부유론하고 연관돼서 중국 정부 당국이 어떤 식으로 이게 실현해 나갈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2015년 이후부터 이 MLF라는 것이 MLF 같은 것들, MLF만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냥 MLF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MLF가 등장하고 그게 중국 통화 당국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차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중국 관련한 금융 또는 인민은행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